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3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9쪽이 되겠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아주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즉 국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과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박스 보세요. 파산 선고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농지 교환입니다. 합리적인 경작을 위해서 농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분합이라는 것은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세 번째는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때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거래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가주택을 양도했다고 해서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 초과분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요, 도대체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한 세대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당연히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느냐?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3년 보유에 2년 거주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지되고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이때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거주자는 2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합쳐서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였는데요,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비거주자는 3년 보유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합쳐서 3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10쪽에 제일 위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1세대가 2번 별표시에서 2번 별표시, 이게 이제 대통령령에 있었는데요. 법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습니다. 대체 취득.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샀습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일 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속입니다. 제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하는데요. 제가 일반 주택 팔 때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제가 총각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처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처녀 총각이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이것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일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기 나왔죠. 2번.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이라든가
동거봉양이라든가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이 주택이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이따가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번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거기 나왔죠?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처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파산 선고에 의하여 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더 많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여러분, 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을 분합이라고 합니다.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농지를 교환하고 분합했다고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농지가 있고요, B 농지가 있습니다. 이때 A 농지와 B 농지가 합리적인 경작을 위해서 교환하는데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농지는요, 이 토지 가격이 1억입니다. 그리고 B 농지는 토지 가격이 7,500만 원입니다. 이때 A 농지와 B 농지의 교환한 차액이 얼마냐? 2,500만 원입니다. 1억짜리와 7,500만 원을 교환할 때 교환한 차액이 2,500만 원인데요. 이 차액 2,500만 원을 큰 편의 가격과 비교해서 1억분의 2,500이 되겠죠. 그 교환한 차액을 큰 편의 가격과 비교하여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억과 2,500만 원 약분하니까 4분의 1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4분의 1 이하일 때는 비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4분의 1을 뭐 했다면, 초과했다면 4분의 1을 초과한다면 이것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실까요? 교환 분합하는 쌍방토지가액 차액은 쌍방토지가의 차액은 큰 편의 교환한 가격 중에 큰 쪽의 가격과 비교하여 거기 나왔죠?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 4분의 1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액 토지가액에서 저액 토지가액을 뺀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죠? 그 2,500만 원을 비교해서 고액 토지가액과 차액이 얼마요?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분합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 분합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하여 교환하는 농지. 이때 교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환한 후에는 반드시 몇 년 이상이요? 3년 이상 경작해야 됩니다. 교환한 농지는 반드시 3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이런 것이 농지 교환 분합인데 교환한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농지의 대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러분, 농지 대토라는 게 뭘까요? 농지 대토. 농지 대토라는 것은 제가 종전 농지를 처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농지의
대토라고 합니다. 작년에 개정된 게 좀 있는데요. 농지 대토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는 이건 비과세가 아니라 면제입니다. 감면입니다. 감면. 100% 감면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개정된 게 있다면 종전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를 경작하면서 거주한 자였는데요. 바뀌었습니다. 4년으로. 거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그 줄쳐져 있죠. 4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대토입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 줍니다. 이것은 조세특례 제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대토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4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대토가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농지 대토는 3년에서 몇 년으로 바뀌었다?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 부속토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1세대 1주택 부속토지가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인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정착면적의 5배까지가 부속토지고요. 그 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정착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로 본다. 도시지역 안에는 5배, 도시지역 밖에는 10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자, 거기 1세대 1주택 나왔죠?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2년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언제부터 시행했느냐 거기 나왔죠. 2012년 6월 29일부터 2012년 6월 29일 양도분부터 팔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세대라는 건 누구냐?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1세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1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1세대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또 소득세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 생계 수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자,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개념이 나왔죠.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거기 나왔네.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 용도에 쫓아 따른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일 때는 뭘로 판단한다? 공부상의 용도로 따르는 것이다.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물 부분도 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다. 거기 나왔죠.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데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3번 공동소유주택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유기간 요건 나왔죠?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이때 2년 이상이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보유기간 확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해서 보유기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유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5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는 이런 임대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5년 이상만 거주하고 분양받게 되면은 역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1년 이상만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1년 이상을 거주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아이들 때문에 이사가는 경우 취약인데요. 이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외되고요. 고등교육 이상이 되겠죠. 취약. 또 남편이 다른 지방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상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가는 경우.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질병 요양으로 타 지방에 질병 요양을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이런 조건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1년 이상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취약일 때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그리고 근무상 형편일 때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그리고 질병요양일 때는 병원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된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약일 때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라.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으로 근무상 형편일 때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요양, 이때는 병원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재건축, 재개발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짓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건축이라고 하지요. 달동네를 개발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권 가지고 이사해야 되겠죠. 또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새 집으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개발, 재건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것. 그렇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되면 입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른 주택은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완공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됩니다. 다만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 일부가 이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무관이 되겠습니다. 거주기간도 관계없고 보유기간도 관계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1번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그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 주택이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다. 이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이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주가 아니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를 필요로 하는 여러분 취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해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또 남편이 해외로 발령받아 가지고 근무상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 구성원들이 해외에서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는 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고,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겸용주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일부는 주택이 있고 일부는 점포도 있는 것이 겸용주택입니다. 겸용주택은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도 있는 것이 겸용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용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비교해서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비교해서 점포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 반드시 주택면적이 커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요.
점포 면적이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는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이때 5배,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면적은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은 주택의 부속 토지 면적 안분 계산 나왔는데요. 공식 암기할 필요 없고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산수식으로 그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고가주택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는 말 썼죠. 고급.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실질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기타 규정 나왔는데요. 겸용주택 중, 겸용주택은 주택도 있고 점포도 있는 건데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질거래 가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단독주택이죠. 그죠? 다세대나 공동주택이지만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그러니까 다가구라 하더라도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그 전체를 하나의 고가주택으로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가구는요 단독이에요. 집주인이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그래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9억 원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나와 있죠. 특례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종전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그런데요, 제가 하나의 주택을 처음부터 제가 하나의 주택을 샀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또 하나의 주택을 사면 안 돼요. 살 수는 있지만 혜택이 없다는 거지요. 내가 종전주택을 산 것을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거기 나왔죠. 1년 이상이 셋째 줄,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계속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섹션별로 자세하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